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역사는 항상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일요일에 갑자기 그냥 이게 뭐 빅뉴스가 터져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이상한 양쪽에서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든 선거본부장은 대통령은 여전히 전혀 후보 사퇴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글쎄 했고 말이죠. 완주할 의사가 네. 분명히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완주 의사가 아직도 있고, 다음에 이제 지금 코비드에 감염돼서 델러웨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그 캠페인 랠리에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게 뭐 완전히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왔는데도 민주당 최고 지도부부터 곳곳에서는 뭐 일반 그 연방 의원들이 사퇴 요구도 계속됐고요. 네. 돈줄도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에게 곧 아마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정, 이 캠페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자신이 있어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지언정 이게 백악관만 뺏기는 게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다 전패를 당할 수 있다. 3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읍소에는 도저히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이제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일요일에 일요일 자정에 그 최종 결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측근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도닐론이라는 수석 전략가, 스티브 리세트라는 고문, 이런 두 사람까지 불러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는데 말 그대로 CNN 보도에 따르면은 승리의 길이 없어졌다. 이런 그 보고를 참모들로부터 듣고 난다면은 최종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걸 알릴 것이냐? 이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발표를 직접 육성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일요일 그 자정이 되겠죠. 일요일 자정에 이 사퇴한다는 그런 그 성명 편지, 국민들에게, 미국민 펠로우 시티즌에게 보내는 편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로 이제 그 사퇴한다는 입장을 편지 형식으로 일단은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고요. 동부 시각으로 일요일인 21일 오후 1시 46분인가요? 그 정도에 전격적으로 게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격 사퇴라는 그런 뉴스가 달릴 정도로 브레이킹 뉴스를 장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당과 미국에게는 내가 선거전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최선의 이익으로 믿는다 라면서 대선 캠페인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맙다는 인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이 편지에도 담겨져 있지만요. 별도로 나를 대신해 그럼 대체 후보로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별도로 그 트위터의 후신인 그 X의 별도의 성명을 또 얘기해서 나를 대신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 지원하고 또 전폭 지지, 인도스먼트라는 게 이제 공식 지지 선언인데요. 그렇죠. 그 의사를 분명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뭐 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을 지명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사퇴하면은 이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도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또 꼬투리가 잡혔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은 맨 처음부터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할 때 이제 자신이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될 인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나의 부통령으로 이제 지명한 것이라는 말로 전폭적인 그 지원과 또 지지, 공식 지지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튼 뭐 그동안 좀 험한 꼴을 많이 당했는데요. 네. 뭐 이제 첫 토론에서 그런 역시 그 고령 리스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만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더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예측도 관측도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나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등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배합권만 뺏기는 게 아니라 상하원 다수당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고 선거 자금을 지금 안 준다고 한다. 다 동결시켰다고 이제 하는 그런 지도부가 직접 그런 큰 손들로부터 경고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전달을 해서 결국은 또 측근 참모들도 상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승리의 길이 없어졌다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 최종 사퇴 결심을 단안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정말 바빠질 듯 합니다. 대체 후보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을 하게 될까요? 지금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 전당대회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전에는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애당초에는 이제 롤콜 보트를 화상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끝맺힘을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그대로 이제 확정짓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하나로 뭉쳐버리면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쉽죠.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또 잡히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엔도스먼트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녀와 다시 겨룰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 주지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일리노이 주지사, 뭐 켄터키 주지사, 펜실베니아 주지사,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모조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누가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니 경선이라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집계한 것을 보면 뭐 한 200명 정도가 연방 상하원 의원들, 주지사들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거 자금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5천만 달러 24시간 안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5천만 달러나 그동안 이제 동결됐던 게 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겠죠. 네. 그다음에 액트블루라는 또 슈퍼팩에도 한 8천만 달러 가까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트럼프 측에 또 신기록을 완전히 또 갈아엎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외에는 뭐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가는 인데 지금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척 슈머 또 하킴 제프리스 다
당 최고 지도부가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데요. 이들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열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일사천리로 갔다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경쟁적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분명히 오픈 컨벤션, 그러니까 전당대회장에서 투표 대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그래서 경쟁도 하고 그래야지만 본선 경쟁력이 높아져서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쪽으로 지금 승세는 이제 분위기는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레 정도에 이제 그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선이 지금 10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사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특히 이제 가상 매치압,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매치압 조사 결과가 좀 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뭐 동률로 나온 것도 있고, 글쎄요.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3포인트, 5포인트 앞선 것도 있고, 약간은 그 박빙 열세를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을 타게 되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이것을 상당히 이제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그것을 아마 제일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은 이제 비호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거든요. 더 나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약간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아프리칸에다가 인도계에다가 여성이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호소력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낙점됐을 뿐이지 본인이 그런 선거전 또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모아서 오늘날 대통령 후보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 공격을 받고 과연 트럼프와의 본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는 하늘날 이제 뒤엎어서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선 이게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네. 또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리버럴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리버럴로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도파거든요. 네. 어찌 보면 보수 쪽에.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이제 해리스 부통령 대통령 이제 후보가 잠재적 후보가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본선 경쟁력도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또 7대 경합지에서 어떻게 누가 더 앞서갈 것인지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이제 진면목이 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취약점을 얼마나 또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있어주는 게 가장 좋았을 테인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뭐 한 19년인가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많이 나죠. 오히려 지금 반대로 고령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좀 그렇죠, 역공을 당하게 그렇죠. 생겼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마가 운동 같은 거에 대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해지는 선거전이 대선전이 될 수 있고, 이게 100일, 105일, 106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런 짧은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예측 불허의 그런 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뭐 잠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좀 웃음을 조금만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 너무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크게 웃고 있으니까 너무 좀 웃음이 해프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그렇죠. 있었어요. 네, 아니, 저는 지난번 그 2020 대선 전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실패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조금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걸로 비춰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그 경선 초반에 아예 별 일 없는 것으로 이제 추락을 했다가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픽업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러닝메이트가 말입니다. 돼서 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네. 그런 것도 좀 변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변신을 또 갑자기 해보면 또 너무 쉽게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벌써 그 오늘 그 저 뉴욕타임스인가요? 그 소리도 나옵니다. 네. 늦게 너무 변해도 또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여름철에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선거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태로운 사람들은 또 이제 네. 대부분 중도 온건파들입니다. 네, 네. 네. 그런 그 네. 레드 스테이트에서 선거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그 바이든보다는 덜 유리해지는 네, 그런 네. 더 어려워지는 그 선거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 가도에서 물러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거 자금 조달도 어렵다라는 내부 보고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적은 56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로 민주당과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인생 변곡점마다 예상을 깨뜨리고 화려하게 컴백을 하면서 반전을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완주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 이 결정적인 어떤 뇌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게. 네,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에서 사퇴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 중 가장 큰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당내 우려를 결국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이미 30명 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었죠. 그런 와중에 또 6개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건 물론이었고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멕시코주에서조차도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골자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선거 자금을 대는 큰손들은 물론 일반 당원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선거 자금 조달이 대선 때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자체 평가까지도 한몫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숙고하는 과정에서요, 건강 문제는 딱히 중요한 변수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개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변수가 바로 명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위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그런 인식도 결단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당내 사퇴 압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버티다가는 용퇴가 아니라 자칫 강제 퇴진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네. 임계점에 직면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하던 것처럼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가족 회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사퇴를 확정 지은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하고요. 사퇴 결정 발표 이후엔 백악관 참모 일부는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일부는 안도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뭐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언제 그 타이밍이 언젠가를 지금 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난 주말에 네. 이번 주말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번 주말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도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후보 교체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드물긴 했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1968년 이 린든 존스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재선 도전 포기는 56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그 전으로 가보면 1952년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또 1927년 30대 캘빈 콜리지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쉽지 않은 결단에도 불구하고 예. 1952년 또 1968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모두 졌습니다. 1952년 대선의 경우에는요, 이 존슨 대통령 후임으로 후보가 됐던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공화당 리처드 닉슨에 패했고요. 또 1968년엔 트루먼 후임으로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애들라인 스티븐슨이 나섰는데 당시엔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52년하고 68년을 바꾸신 것 같다. 네. 맞아요. 52년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탄생했고 68년도에 이제 리처드 닉슨이 당선이 됐죠. 네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발표로 민주당이 반세기 만에 또 한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그때와는 지금이 상황이 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선 포기를 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당시 그때 존슨 또 트루먼 전 대통령은 외부적 요인 탓에 재선을 포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악화로 미군 사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고요. 또 트루먼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었는데 그때 장기화된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네. 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대선까지 넉 달도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분열도 봉합을 하고 또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기세도 꺾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반전에 강하다 이런 평가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인생에서 이런 전례 없는 도전을 종종 맞닥뜨렸고요. 네. 그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주변의 예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운명을 되살리곤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례 없는 전투 상황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해리스가 정치 신인 시절부터 그렇게 예상을 깨고 버텨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뭐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게 된 해리스 부통령의 이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운동 이력은 시작부터 반전이었는데요. 첫 번째 선출직 도전이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선거였는데 네. 당시 현직 검사장과 맞붙었습니다. 그렇게 1차 투표에선 현직 검사장이던 테런스 할러넌이 1위, 해리스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그때 해리스가 큰 격차로 할리넌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재선에 성공하며 8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지내고 나서 2010년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 나섰는데 그때도 공화당 소속인 LA 카운티 검사장이 스티브 쿨리를 상대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었습니다. 와, 네. 그 당시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게 선거 당일 밤 쿨리 검사장은요.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집계가 계속되면서 해리스가 선두를 탈환했고요. 1%포인트 미만 박빙의 차이로 해리스가 당선됐습니다. 대단했네. 네.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또 이 2019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자 기회를 맞았지만 이번에도 또 반전을 맞았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처음엔 존재감이 크진 않았는데 그해 6월 첫 TV 토론에서 과거 인종차별주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협력했던 바이든의 이력을 공격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 상승은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불러왔고요. 자금난 또 캠프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그해 12월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하고 맙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낙점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그리고 대선 승리로 미국 최초의 흑인 또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이 됐죠. 이번에도 결국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러닝메이트에서 대선 후보로 변신하는 인생 최대의 반전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바이든을 공격을 공격했어요. 했었는데 바이든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가 됐네. 네. 바이든 대통령도 그 상당히 좀 그러네요. 그렇죠? 멋쟁이네요. 해리스 그 부통령에게 나를 집중 공격한 사람을 부통령으로 삼겠다. 네. 그것도 보통 일 아니죠. 멋진 일이죠.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몰랐는데. 그런 네, 기회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요. 그동안 말라가고 있었던 돈줄, 기부금이 물밀듯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결정을 내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네, 민주당의 크고 작은 기부자들이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원 사이트죠. 액트블루는 어제 하루에만 동부시간 기준 밤 9시까지 소액 기부자들이 총 4,67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기부자들이요. 네, 총 4,670만 불. 대단합니다. 이건 하루 기준으로요. 액트블루 최다 모금이 와, 되었습니다. 예. 올해 1분기에 액트블루에 모인 기부금은 4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부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를 준비할 때만 해도 3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이제는 이게 거의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다는 와, 얘기네요. 몇 시간 만에 말입니다. 한 3시간 후에는 또 한 7천만 달러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현외과 전문 임명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 불면증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잠이 줄어든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럼 이 어르신들은 모두가 다 불면증을 겪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7시에 열어요. 조금씩 이렇게 아침에 열어드리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다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잠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병이 없는 분들도 그 잠이 전체적으로 주는데요. 어허. 그렇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이제 불면증이라는 진단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불면증을 진단을 받으시려면은 무조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낮 시간에 내가 생활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꾸벅꾸벅 졸린다든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조금 유튜브나 뭐 TV 보거나 이제 운전하거나 좀 이렇게 먼데인 할 수 있는 긴장을 쫙 늦췄을 때 좋을 때 그 뜻은 내가 잠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잠에 보통 우리 뭐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밖에 안 잤는데 낮에 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냥 평범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보통 4-5시간을
잠만 자는데도 이제 졸리지 않다, 나는 일상생활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솔직히 조울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조울증이라는 분들은 이제 조증 아시죠? 예.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높은 위치에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시다 보니까 와, 4-5시간만 잤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안 졸고도 일하시네라고 보시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몸이 점점 망가져요. 그래서 조울증 있으신 분들은, 조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해드려서 보통 한 7-8시간 동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는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안 자는데도 건강해. 뭐 에너지가 좋아. 이거가 결코 또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저희 애들만 봐도 그래요. 이제 예? 첫째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재워야 되는데 저희 그렇죠. 둘째는 잠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저희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수면 유형이 있어요. 예. 내가 아침형인지 아니면 밤 올빼미형인지 아니면은 내가 몇 시간 자야지 툭 잤는지 그거는 다 우리 DNA에 적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보통 7시간 자세요, 8시간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평균적인 거고요. 내 유전자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내가 자면서 일어나면서 활동을 하면서 가늠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꼭 자야 되는구나, 그거에 맞추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를 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박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다 그러면은 7시간에서 8시간 하루에 꼭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된 후에는 그 시간, 자는 시간 7시간, 8시간은 지키면서,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하루에 한 5시간만 자도 된다는 겁니까? 노인네가 됐을 땐. 전자가 옳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옳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더 일찍 주무시는 거가 그렇게 변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 24시간 주기에 이제 바이오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면 일어나고 언제는 졸리고 이제 자고 그 서케디언 리듬이 있는데요. 갓난 애기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한 6시쯤. 그래서 애들의 주기는 일찍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가 보통은 한 9시쯤 일어나는 걸로 몸이 바뀌어요. 바이오리듬이. 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아침에 엄마가 맨날 깨워서 일어나, 너 이렇게 맨날 늦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생체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도 일으켜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회가 돌아가는 이제 성인 정도로 나이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8시에 출근해서 7시쯤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노년기로 되면은 애기랑 비슷해져서 아침 6시쯤 일어나는 걸로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연령대대로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 때문에. 바이오 그렇고요. 리듬 때문에. 네. 그러시고 만약에 그거는 이제 건강하신 시니어분들 한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질환이 있으시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신부전증이 있어서 다리가 자꾸 부어가지고, 아니면 야간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환이 있은 상태에서 자꾸 일찍 일어나시거나 자주 깨시는 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질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6시 정도 일어나면은 정상인데 새벽에 막 3시, 4시 이럴 때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네. 좀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민사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거를 자주 하시니까. 새벽기도. 네. 다 새벽기도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는 날에도 이렇게 가끔 이게 주말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셔서. 네. 네.
그 우리가 여름에는 잠자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따라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가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그 90년대 그 뭐 MBC, SBS는 뭐 8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맨날 다들 그때는 에어컨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뭐 지하철 가가지고 부채 붙이면서 잠못 옥상에 자가지고 올라가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온도가 좀 차가워야지 사람이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멜라토닌 빛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두운 빛만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캠핑을 가서 자는 거를 보면은요. 이 해가 진 다음에 곧바로 졸리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해가 없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요. 조금씩 으슬으슬 추워지면은 이제 모닥불 앞에 모여 있다가 그 빨간색 이제 불을 보다 보면은 이제 온도도 낮고 빨간 빛을 어두운 빛을 좀 보다 보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온도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추울 때는 괜찮은데 왜 더우면은 잠자기가 힘들어지나요? 뭐 그 온도 높은 온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높은 온도 때문에 이제 멜라토닌 분비도 활성화되지 않고요. 아데노신 분비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온도를 활용해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잠을 잘 때 이 솔직히 빙수를 자꾸 찾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자꾸 더운 여름에는. 그렇죠. 그것과 아니면은 선풍기 에어컨을 비추는 거 보면은요. 예. 이 빙수 먹는 거가 솔직히 내 체온을 더 빨리 떨어뜨리는 이유가 차가운 거가 내 몸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네. 이제 에어컨이 찬 온도가 바깥에 있으면은 내가 온도를 자꾸 분출해내야 되는데 자꾸 몸에 안에 있으면은 온도가 빨리 안 내려가서 계속 덥다고 느껴요. 그런 것처럼 이 내 몸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추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이 샤워가 좋습니다. 샤워 아니면은 목욕하는 게 좋고요. 네. 살짝 일부러 살짝 더운 물로 샤워를 하세요, 밤에. 그러면은 이 몸에 있는 혈관들이 모세 혈관들이 이제 다 열려지면서 네. 이 우리 피가 몸 안에서 몸 심장 쪽에서 있는 것보다 이제 손 발끝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피부 네. 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샤워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온도가 이 손끝 발끝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요. 훅훅훅 다 증발이 되면서 체온이 확 내려갑니다. 아, 네.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려면은 이 불면증이 있으신데 온도를 사용해서 내가 좀 샤워를 해서 그 체온을 낮추고 싶다 그러시면은 바로 주무시는 거가 아니라 이제 좀 몸이 그 온도가 낮아지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 조금 틀어놓으면서 시원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 우리가 캄캄한 거가 무섭다거나 캄캄한 게 싫어서 아주 작은 빛이 나는 전등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특히 어린이를 재울 때도 그렇고. 네. 근데 깜깜하게 자야 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아주 미세한 그 전등을 켜놓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가요? 깜깜하게 해놓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자는 수면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렘 수면을 하는데 3, 4단계에 머무르시면은 이 아무리 밝은 빛을 켜놓든지 낮은 빛을 켜놓든지 일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바다가 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렘 수면 단계는요. 우리가 마치 깨어있는 듯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깨는 것과 꿈꾸는 이 렘 수면 단계가 경계선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자꾸 깨게 돼요. 그래서
내가 램에 들어갈 때마다 램을 한 사람들이 잘 때 4-5번, 이제 5-6번 정도 지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깨지 않도록 불은 아주 다 꺼놓고 조용하고 이제 살짝 춥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어린이를 재울 때도 아이가 충분히 잠들었다 싶으면 불을 꺼주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이제 불을 살짝 켜놓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밝으면은 잠이 다 달아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이렇게 좀 소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잠은 워낙에 눈만 감으면 자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네.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져.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낮에 왕성하게 활동한 어르신들은 우리 최영호 앵커님처럼 잠을 잘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기억으로는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오르시고 네. 이렇게 출근하셔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몸에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음흠. 이게 저희가 그 일반 사람들 이해하기로는 피로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데노신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아데노신이 점점 쌓여요. 그래서 12시간에서 16시간쯤 됐을 때 이제 아데노신이 최고조로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요. 그때 사람이 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데노신이 빌드업 되는 거가 활동이 많으면 더 빨리 빌드업이 되고요. 예, 그래서 낮 시간에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대부분 저희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70대 중반, 네. 80대 후반 분들이 이제 불면증을 많이 예전에는 호소를 하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 네. 활동이 많이 없으시니까. 아, 근데 요새는 이제 양로보건센터도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불면증들은 많이 좀 호소가 알겠습니다.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